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아세안 기업 투자 서밋과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아세안 협력기금 출연 규모를 오는 2019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각종 기금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아세안을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넘어 위기 때 힘이 되어주는 안보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위협 등 복합적 안보 위협에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신남방경제 구상과 안보 협력을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뒤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한중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경제 분야, 특히 사드로 막혔던 양국 간 교류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양측은 새로운 시작, 좋은 출발이란 그제 시진핑 주석과의 공감대를 토대로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북핵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욕설이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서로 몸으로 밀치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동상기증식에서 찬반 양측이 충돌했습니다. 경찰이 저지선을 만들어봤지만 물리적 충돌을 막진 못했습니다. 대통령 기념관에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건 세계적인 상식입니다. 박정희는 청산이 대상이 될지언정 결코 기념이 대상은 될 수 없다. 이날 동상 제막식은 열리지 않고 기증증서 전달식만 진행됐습니다. 제작비 5억 원이 투입된 높이 4.2m, 무게 3톤의 청동 동상은 이미 제작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상 기증한 분은 내 이름을 다시 말아놨죠. 16억에. 하지만 서울시 소유인 기념관 부지에 조형물을 세우려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물 없이 증서만 기증한 겁니다. 동상 건립 추진 모임 측은 앞서 세종대로와 테헤란로 무역회관, 용산 전쟁기념관 등도 동상 건립 후보지로 검토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재단 측은 서울시 심의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찬반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오늘 김장겸 MBC 사장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여의도 방문진에서 열린 제8차 임시이사회에는 이완기 이사장을 포함해 여권 추천이사 5명과 김광동 야권 추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총 제적이사 9명 중 참석이사 6명 가운데 찬성 5표, 기권 1표로 해임안 건이 가결됐습니다.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김장겸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했습니다. 해임 사유는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훼손과 부당 노동행위 실행 등 7가지로 이사회에서 사장 해임이 결정된 건 김재철 사장에 이어 2번째입니다. MBC 주주인 박문진과 정수장학회는 오후 늦게 주주총회를 열어 사장 해임을 최종 확정했고 당분간 백종문 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71일째 파업 중인 MBC 노조는 김 사장 해임안 결의를 환영하며 이르면 15일 파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장겸 사장은 해임안 의결 직후 자료를 내고 권력으로부터 MBC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명박이 이제 바레인 가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한다 그럴까? 정확한 표현이 뭘까요? 반발이 맞아? 저항이 맞아? 뭐야? 반항이 맞을까요? 반항. 짜증. 뭐 짜증이라고 하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다. 소소한 일 같다. 발악.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언론의 효과는 제가 방송으로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대대적으로 언론이 나서면 수사기관보다 훨씬 더 강한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론이 취재를 해가지고 같이 합세해줘서 무너뜨린 정권이 바로 박근혜 정부예요. 언론이 나서서 대대적으로 거기 합세해가지고 수사기관이 홀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하나 나와서 그 이야기 먼저 하고 갈게요. 그 사이버사 관련해가지고 댓글 공작을 날짜별로 서너 단계로 나눠서 단계별 대응을 하거든요. 2012년 3월달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 증언 등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회의를 해요. 종북 세력을 공격하고 중도 우파를 끌어들인 뒤 우익을 결집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고요. 단계별 대응이 끝나고 그 마지막 날짜가 4월 11일. 그러니까 19대 총선 당일이 D-Day였다. 뭐 이런 식의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어떤 문건이 이렇게 나오면 이명박이 선거, 총선, 그다음에 있을 대선까지 포함해가지고 개입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언론에서는 D-Day 있는 총선 당일이라는 그 문구와 댓글 공작에 큰 따옴표 있죠. 쌍따옴표를 넣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드러났는데 제 눈에는 단계별이라는 이 말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범죄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청와대를 비롯한 이 핵심 수뇌부의 승인이 없이는 단계별로 진행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훨씬 전부터 기획이 돼 있었고 각 수뇌부 이하 모든 지휘부별로 이미 이 작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작전이 수행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별이라는 말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김태효, 당시에 대외 전략 기획관. 아, 이름도 거창하다. 대외 전략 조작관? 이 사람도 조만간 그 이동관과 더불어서 검찰에 소환될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이버사에 관련돼 있는 담당이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 사이버 사령관, 등등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조사를 하게 되면 이명박의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얘가 아마도 그 메모 같은 걸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무자잖아요. 이런 김관진이나 이명박이나 이런 애들하고 급이 다른 실무자고 이 실무자는 모든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메모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야수님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단계별 대응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고 이게 화가 나는 게 1단계 종북 세력 공격이에요. 일단 종북 세력을 전체적으로 종북 세력이라고 틀을 만들어서 공격을 해요. 이게 종북 세력이 누구겠어요? 민주당을 종북 세력으로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중도 우파를 선점해서 사이버전을 통해서 중도 우파를 선점해서 우리의 지지 그룹을 만든 다음에 우익 세력을 완전히 결집시키고 4.11 총선이 D-Day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별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이거를 트위터나 모든 그 언론사 댓글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거를 시도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이 계획이 아마도 그 다음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 계속 밀고 갔을 거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아마 이거를 기획을 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했었을 거고 이거 캐다 보면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는. 김태효 씨는 15일 날 소환 예정되어 있습니다. 15일 날 김태효가 들어가고 귀국하면 이동관 들어가고 생각보다 빨리 또 앞당겨줄 수도 있겠다. 이명박에 대해서. 끝까지 정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검찰에 가본 적은 없지만 경찰서 같은 데도 가보면은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럼 네가 지시한 거야? 이거잖아. 최종 질문은. 검찰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검찰 안에서는 거짓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전에 그 김관진 그 전 장관 구속되고 나서 표정이 그랬다고 했죠. 그 명동님이 그러셨던가? 어디까지 이거 풀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고. 그거는 검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에요. 절대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다 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해져요. 뭔가 숨기거나 말을 이렇게 꼬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일이 점점 커져요. 그래요. 그 검찰 수사 받을 때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처벌하는 대로 받든지 입 다물면 내 입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거든요. 네. 원래 그래. 우리 그 시위하다 잡혀가지고 경찰 조사 받으면 묵비권 행사하라 그러잖아요. 말 안 하면 꼬투리를 안 잡혀요. 말을 한마디 하는 순간부터 꼬투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들 추억 돋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까 말한 김태효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인물이냐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해요. 이명박에. 네.
그래서 북한 사람 만나갖고 돈 봉투를 전달했는데 북한 벤치 맞은 쪽에서 돈 봉투를 팽개치는 상태가 돼서 얼굴이 빨개졌다는 바로 그 인물이 중국에 가서 그렇게 뻘짓했다는 야 중요한 사람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하수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북한에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접촉이 결렬 상태에 이르자 김태유의 지시에 따라 홍창화가 트렁크에서 돈 봉투를 꺼내 들자 김태유는 그것을 받아 우리 손에 쥐어주려고 하였다. 북한 쪽 말이에요. 우리가 즉시 쳐던지자 김태유는 얼굴이 벌개져 안절부절 못하였으며 쳐던지자. 네. 홍창화는 어색한 동작으로 트렁크에 황급히 돈 봉투를 걷어놓고 우리 대표들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게 혹시 몇 년도예요? 2011년입니다. 그 북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돈 봉투라고 했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했으면 돈 봉투가 아니라 돈 가방 내지는 뭐 007 가방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돈 봉투를 건넸다는 것 자체가 그 북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자본주의 문화가 뿌리 박힌 한국 사회에서는 돈 봉투라는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이익, 그 단편적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여서 어떤 설득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 돈이 이 중심이 아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굉장히 정신이 없는 어떤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이 없는 그냥 나부랭이로 취급하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어요. 천안함 사건. 북한 니들이 했다고 해줘. 네. 이 김태효가 또 한 큰 일이 있죠. 한일 군사협정. 얘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네요. 김태효도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 것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가 했다는 거지 그거잖아. 예. 사이버사 관련해서 주요 담당자였던 거거든요. 이명박이 다 뭐 개인적으로 만날 수는 없으니까 때로는 어떤 사안들을 챙길 때 김태효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갈무리가 되고 때로는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런 관계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김태효는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죠. 얘는 정말 들어가서 다 불어야 돼요. 나 같으면 불어. 그러면 불고 몇 년 그냥 살고 나오는 게 낫지. 자기가 무슨 그 권력의 핵심이었던 양 착각하는 순간 얘는 가기 시작해요. 내가 어느 정도 또 안고 가야지. 이러면 아주 박살납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장 위험해 보이네요. 빨리 신병 확보를 해야 돼요. 이분이 만약에 사실대로 다 불기 시작하면 김관진을 비롯한 그 고위 수뇌부 조사, 대면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 이야기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제 김태호가 검찰에 수사받으러 나가서 아마 긴급체포 형식으로 검찰이 신병 확보를 하지 않을까 좀 바람도 있어요. 이 워낙에 이상한 죽음들이 많아서 이 신병 확보는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사람은 신병 확보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아까 김태효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이명박이 정권을 잡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부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해보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사드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이명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햇볕 정책의 어떤 그 흐름 속에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천안함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수도 없이 나왔잖아요. 예, 의혹이 너무 많아요. 그 상황에서 그 당시, 그러니까 2011년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서 나온 북한에 제안했던 게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으니 재발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을 가지자. 그래서 거듭 간청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계승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사드 문제도 이명박의 나비 효과에 다름 아닌 거죠. 엄밀히 따지면은. 김태효가 자발적으로 했겠냐고요. 김태효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에게 있어서 안봉근, 이재만 정도 되는 인물이라고 봐야겠죠. 이 사람이 67년생인가 그래요. 김태효가. 그러니까 2011년 정도 되면 4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대 초중반. 이야, 그 자부심 쩔었겠네요. 네. 그래서 밖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부적 실세. 그런 사람이 이제 사이버 사령부에 관련해서 담당자였다고 하니까 정말 저는 기대가 아주 만반하는. 아직 살 날이 기니까. 그렇지. 예, 이게 뭐 며칠 안 남았으면 그냥 대충 뭉갤 텐데 앞으로 창창한 인생이 남아 있으니까 더 남아 있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빨리 그 지나간 과오를 속죄하고 처벌받고. 아니, 이분은 정말 역사적인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 자체가 언론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언론 플레이 자체가 안 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거를 싫어하는 거죠. 나 솔직히 말해 좀 무서워지려고 그러는데
김태효가 15일 날 검찰에 출두하잖아요. 그 전에 번개탄이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 전에 유명해져야 된다니까요. 유명해질수록 안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도 그렇고 김호준 씨도 그렇고 그 자기들 전략이 그거였잖아요. 최대한 많이 알려야지, 많이 드러나야지 안전해지기 때문에 열심히 그 언론 활동을 했던 건데, 정말 이렇게 전체 사건 맥락에서 이분이 정말 너무 많은 그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는 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론에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도록 뭔가 조정이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아마도 이 대부분 검찰에서 수사 결과나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고 브리핑하면 언론에서 그걸 봤잖아요. 근데 지금 조용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성균관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명박이 발인 나가기 전에 밥 먹었죠. 당시 때 주요 내각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만약에 우리는 그쪽 분위기를 모르지만 그 자리에 나갔다고 하면 어떤 서로 간에 조율이 되는 공범 관계가 될 거고, 만약에 불렀는데 연락이 안 나와. 그럼 이명박 쪽이 움직이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회유를 다시 한다거나. 영화 시나리오 같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권력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지난 최근에 벌써 그 국정원 관련해서 2명이 자살을 한 것으로 결과가 발표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어찌됐든 곤혹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사들을 모아놓고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똑바로 해라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인데 과연 검찰에서 이 양반을 그냥 냅두고 검찰에 출두하는 날까지 그냥 두고 볼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아마도 신변 보호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안 나가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지? 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이벤트 하나 할게요. 난 이 이벤트 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팟캐스트에서 이런 이벤트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방송이 있었나요? 이런 건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고 하는데 짧게 할게요. 예청자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시고요. 황토 발구들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황토 발구들? 딱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세요? 발난로? 발음이 너무 어렵네. 발을 위한 구들장. 예, 발난로라고 이렇게 그 오픈마켓에서 검색하면 정말 제품이 많아요. 이 뭐 USB형도 있고, 뭐 전열형도 있고, 그냥 털신 같은 것들도 있고. 딱 발구들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발을 위한 조그마한 구들장? 이런 거. 원돌라이프라고요. 원돌라이프라는 회사, 여기서 이제 발구들을 협찬해 주셨는데, 황토 발구들, 그러니까 전기 열선이나 원수를 사용하지 않고 히트파이프의 전기열로 황토를 데우는 난방 기술을 채용해서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고효율의 난방을 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이 됩니다. 그 특허 제1578905호 이건데, 이게 시중에서 파는 전기 히터 있죠. 지금 우리 녹음실에도 전기 히터 많이 있거든요. 네. 요것이 한 대 소비 전력으로 이 발구들 10대를 같이 할 정도로 이제 절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황토를 사용했기 때문에 열선을 사용한 제품과는 확연히 좀 다르고요. 전자파도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원적외선이 뼛속까지 침투해서 포근하고 쾌적한 열감을 제공하는 바로 그런 발구들인데, 이걸 협찬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고가예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야. 이게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짧은 거, 그러니까 딱 발 정도만 눕히는 게 있고, 개인용. 네.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온돌라이프.com 들어가 보시면은 이 온돌 발구들로 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복부를 데운다거나 하는 그 뜨끈뜨끈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활용이 가능한 뭐 그런 품목이거든요. 3대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와, 이거 고가인데. 3대요? 좀 길쭉한 긴 것도 있고 좀 짧은 것도 있고. 이번 에피 다음, 오늘 이 에피 다음에 에피가 없어요. 내일 나가는 에피소드 어디엔가 제가 제목으로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거기에 맞추시는 분들께 20만 원이 넘는 고가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가 24만 원이고 좀 긴 사이즈가 36만 원이에요. 근데 살만한 게
보통 사무실에서 겨울 되면은 난방 기구를 개개인이 예. 따로 놓기도 하거든요. 회사에서도 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전기료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리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떨 때는 발이 너무 뜨겁고 이럴 경우가 있는데. 네, 저도 그 열풍기 있죠. 이게 네. 따뜻한 바람 나오는 거, 조그만한 거. 그러니까 30cm, 높이 30cm도 안 되는 조그만한 거 귀여워서 하나 샀다가 한 달 그 전기 요금이 10만 원이 넘게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방치. 차라리 그냥 시린발로 지내자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전기 히터가 에어컨이라면 네. 요거는 똑같은 성능인데 선풍기 정도의 전기밖에 안 먹는다 이런 네. 거고요. 네. 스위치 올리고 발을 이렇게 대고 있거나 배를 대고 있거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여성분이 앉아 계신 것도 있어요. 사진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겨울에. 그 여자분들 좌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임신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아이 낳고 나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표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활용도는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보고 전자포도 안 나오고 황토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다. 문제는 이제 겨울에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다가 쓸 수 있냐. 일단 푸른 나무의 편집실에도 하나 넣을 겁니다. 추워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고시원 같은 데 가면 추워요. 거기에 이제 하나 놓으셔도 괜찮고. 저는 제 그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시장에서 계시는 분 계시거든요.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나 발구들로 써도 되지만 앉아 쓰는 걸로 써도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용도도 좀 쓰고 한번 생각해봐. 또 쓸 데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 시장에 쓰는 난로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위험하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 이게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화재 위험이 있다고. 네. 온돌라이프에서 나온 황토 발구들 협찬해 주신 거 퀴즈 맞추시면 온돌라이프에서 보내드리는데 워낙 고가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벤트 중에 가장 고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데 저도 이걸 하나 사고 싶은 게 집에서도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정말 발이 너무 시려워요. 그리고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항상 뭘 딛고 박스를 놓든지 뭘 놔야 되는데 발이 시려우니까 양말 그 수면 양말 엄청 껴신는데 얘는 온돌라이프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상자처럼 두툼해서 발을 이렇게 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딱입니다. 이 방송 나간 뒤에 이틀 정도, 이건 좀 고가니까 네. 이틀 동안 여러분들의 댓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써주시면은 그 이메일 주소로 저희들이 퀴즈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이메일만 써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편지 보내드리고 거기 보내드린 문제와 정답은 다음 에피소드에 또 나오기 때문에 많은 관심 바라고요. 이번에는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 그 닉네임이 새날 달력팀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티날까봐 못하겠네요. 온돌라이프.com 이분들 이 제품 외에도 들어가 보면 친환경적인 것들 그런 아이디어가 넘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방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바로 그런 분들이고요. 이분들 본사는 광주에 있습니다. 이런 거 이벤트로 하는 것보다는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확률이 떨어지니까 하시는 분들은 062-223-3621 062-223-3621라 전화하시고요. 네이버 쇼핑에 가시면 발구들 검색하시면 이 제품이 나옵니다.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발구들 네이버 쇼핑 가셔서 발구들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품 협찬해 주신 온돌라이프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민주당 적폐 현황 문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주에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 이 문건이 있는데 여기에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73건의 적폐를 규정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뜬금없이 공격을 시작해요.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한번 읽어주실래요? 문건은 검찰, 감사원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무슨 의혹이라 포장하고 부처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책임자 처벌이라는 조치 사항을 덧붙였습니다. 2014년 한미 9차 방위부 분담금 협상,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같은 외교 안보상의 결정도 적폐로 몰아 진상조사와 국회 청문회 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그렇게 나왔을 때 한미, 한일 관계, 대북 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연 알고서는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민주당의 적폐 현황 문건에 대한 공격을 사설의 제목이 돈 없는 정치 공격이에요. 반사. 예. 조선일보는 그런 스탠스 같지 않아요? 박근혜는 이미 무너진 정권이고 자기도 한 숟갈 얹었잖아요. 국정농단 때. 근데 이명박은 지키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건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명박까지 몰락을 하게 된다면 사실 그쪽 수구 세력들의 본진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래서 재기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조선일보만 해도요. 이명박 정권 때 얻은 최고의 수혜가 바로 종편이죠. 종편. 그런 지점에서 이명박을 좀 지키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조선일보가 이게 정말 쫄았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 조선일보 사설을 보고 궁금해가지고 적폐 현황 문건이라는 거를 찾아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내용이 좀 길기는 한데 이거를 적폐 문건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폐청산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각 그 상임위별 의원실에서 제기한 그 질의서들을 다 한데 모은 다음에 그거를 그냥 제목별로 다시 분류해 놓아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다시 배포한 거죠. 서류 문건의 제목이 그냥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이에요. 예. 뭐뭐뭐 하자는 문건도 아니고 이게 나온 게 2017년 11월 9일에 나온 거고요. 봅시다. 이렇게 또 조선일보가 이슈를 만들어 주니 어떤 것들이 제기됐는지 저희도 또 문건을 한번 입수해 봤거든요. 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 나온 그 타이틀만 좀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검찰권의 남용 및 오용과 검찰의 정치 검찰화. 두 번째, 군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세 번째, 국정원 파견 검사의 사법 방해 행위. 네 번째, 검찰 과거사 청산과 피의자 인권 보호. 다섯 번째,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의혹. 예, 여기가 법사위원회 거고요. 뭐 그냥 다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당연히 해야 될 거잖아요. 다 해야 될 일을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마야수님 말씀처럼 이것밖에 없었어? 하니까 실망스러운데. 자, 다음에 행정안전위원회. 첫 번째, 경우회의 이권 개입 및 정치 개입 적폐. 두 번째, 우병우 아들 운전병 특혜. 세 번째, 무리한 경찰 수사 적폐. 네 번째, 민주당 도청 사건 청와대 경찰 커넥션 의혹. 다섯 번째, 부산시 LCT 인허가 비리 적폐. 여섯 번째, 인천시 검단 스마트 시티 비리 적폐. 일곱 번째, 대구시의 설비 비리 적폐. 여덟 번째, 정권 차원의 다이빙벨 영화 상영 금지 압력 적폐. 아홉 번째, 박근혜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 무단 폐기 및 이명박근혜 정권 차원의 탄압, 개입, 특혜의 적폐. 열 번째,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페이퍼 컴퍼니 동원된 편법 골프장 연습. 우리가 뭐 잘 몰랐던 것까지 다 들어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11번째, 이명박근혜 정권의 지속적인 박원순 시장 사찰. 12번째, 5.18 군사반란 공로자 등 서훈 취소. 요거 좋은데? 조선일보의 공입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슈를 다루긴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몰랐었는데. 고맙지 뭐. 그들의 어떤 돈 없는 정치 공격이. 다시 보니까 민주당도 잘못했네요. 그 모든 제목 끝에 적폐 하니까 적폐라는 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 외교통일위원회. 첫 번째는 코리아 에이드 사업. 두 번째는 9차 방위비 분담금의 이면 합의. 요건 2014년 1월 11일 일어난 그 일에 대한 얘기거든요. NSC에서 벌어진 거죠. 예. 다음. 세 번째,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 단체의 특혜 의혹. 이것도 파보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걸로만 방송 한 1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네 번째, 한일 위안부 협정. 당연한 거고요. 다음에 외교통일위원회. 첫 번째, 개성공단 폐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 하나입니다. 다음에 기획재정위원회. 첫 번째,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세무조사.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예. 두 번째, 이명박 정부에서의 다스에 대한 부당한 특혜 지원. 이거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우리 그거 한번 할까요? 김현 의원이 자발적으로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 따라라란 따라라란 딴딴딴. 간단하게 하려면은 출입문 닫습니다. 이걸 해도 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건희 차명 계좌에 대한 부적절한 과세 특혜.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죠.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정무위원회. 첫 번째는 국조실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은폐 축소 의혹. 당연히 다뤄야죠. 두 번째, 보훈처 등의 인천 상륙작전 영화 지원의 과정 등의 문제. 이거 이제 화이트리스트고요. 세 번째는 보훈처의 법인 인가 과정 및 관리 감독의 문제. 네 번째,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처리 특혜 의혹, 관련 제도 시정 및 세금 추징 촉구.
5번째는 이명박근혜 정부에 만연했던 채용비리와 부실한 감독 문제. 채용비리. 그렇죠. 이 채용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이거 조사하고 처리하라고 그랬죠. 엄청난 거였어요. 네. 6번째, 특혜로 얼룩진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문제 등 금융 적폐 청산. 이게 이제 K뱅크 문제예요. K뱅크 문제입니다. 예. 다음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너무 길어. 이것도 적폐야. 좀 짧게 좀 해줘. 예. 첫 번째, MB정부의 묻지마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부실에 대한 점검. 이거 진짜 꼭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의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실체 규명. 다음. 세 번째, 홈앤쇼핑, 중소기업 중앙회 일대 주주의 방만 경영 및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 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정편이나 케이블에서 쇼핑 채널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네. 지금 앞번호에 있는 쇼핑 채널이 10개 이상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는 어떤 그런 의혹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국토교통위원회. 첫 번째는 후 분양제 원가 공개제 도입 필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이거 꼭 됐으면 꼭 돼야 되나. 두 번째. 이란 K타워 프로젝트. 이란 교원 연기금하고 한국 LH 간에 체결한 K타워 프로젝트 MOU라는 게 있는데 외교부가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답변했대요. 이게 뭐야? 이 MOU에 대해서 이란 측이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다는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언론 플레이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측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대국민 홍보하는 그 개생쇼를 한 거죠. 자, 다음에 세 번째가 4대강 사업. 이건 안 할 수가 없다 진짜. 이거는 민족의 그 운을 걸고 이거는 반드시 조사해서 다 처벌하고. 이 교과서에 나와야 될 문제예요. 그게요. 그렇죠. 지금 조선일보가 사설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감사원이 3번 감사하고도 비리를 못 찾고 이 정부에서 4번째 감사가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은 또다시 검찰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다. 별건 수사로 대상자가 자살까지 했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민간 합동 TF를 구성해 또 점검하겠다고 한다. 지금 하는 수사도 힘에 붙인다는 검찰은 앞으로도 정권이 던져주는 적폐 수사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됐다. 원래 검찰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가 지금 간과한 게 하나 있죠.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그 정권 내에서 숨겼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제대로 수사나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혹은 엄청나게 제기됐지만 수사나 감사 결과 같은 것들이 그냥 위험에 끝났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조선일보가 얘기했듯이 난 이 조선일보는 한 번씩 밟아줘야 된다고 봐요. 별건 수사로 담당자가 자살까지 했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별건 수사로 담당자가 자살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자살을 당했다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이런 조작됐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사실 적폐청산에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당면한 대상은 박근혜, 이명박이지만 적폐청산을 제대로 했을 때 정말 치명타를 입게 될 곳이 조선일보예요. 그 친일 문제에서부터 어떤 그 미군과의 친미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졌던 적폐, 비리, 불법 이런 것들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게 조선일보거든요.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 조선일보 방실가의 그 선산 있죠. 그 조상들의 무덤. 네. 무덤이 용산 미군부대 안에 있어요. 오. 그게 뭘 상징하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조선일보가 지금 한국사에서, 현대사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대표적인 적폐가 조선일보 원탑이죠. 자, 다음. 네 번째, 한국판 피사의 사탑. 이게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데 이게 뭐예요? 혹시 아세요? 네, 이 사진이 되게 유명했었는데 부산의 오피스텔 건물인데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SNS에 엄청 돌아다녔었죠. 그러니까 기반공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그 건물을 올렸는데 그것이 이제 준공허가까지 나는 이게 부산 공무원들의 비리 문제가 엮여 있는 거죠. 기울어졌는데 준공허가가 났다고요? 네. 미치겠네. 다음. 5번째, 검단 스마트시티, 송도 6809, 송도 SLC 특혜 의혹. 이거 할 말 진짜 많은데. 진짜. 지금 반밖에 안 했어요.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6번째, 부영 부실공사 및 10년 임대 분양 전환가 개선. 계속하겠습니다. 7번째,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출연 약속 불이행. 이게 이제 재벌들 이야기인데 4대강 등등 해가지고 처벌받고 막 그러면서 항상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잖아. 국가에다가 헌납하겠다 이런 식으로. 안 지켜. 네, 이게 1조 3천억 원 불법 담합해서 대가로 2천억
기금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안 했다는 거죠. 예. 47억밖에 안 했다고요. 예. 다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번째, 마사회 위니월드 조성 과정의 의혹. 혹시 이니월드 아니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마사회 말관리사의 고용 불안. 아유, 많죠, 문제가. 세 번째, 마사회 대리마주를 통한 승부 조작 우려. 네 번째, 08년도 농협 송도 특혜 대출. 어마어마하구나.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많구나. 다섯 번째, 외국인 전용 장외 발매소 워커힐에 외국인의 특혜 부여. 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국립중앙의료원의 안명옥 원장의 인사 전행 및 방만 운영 문제. 이 사람 그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이죠. 아마 그럴 거예요. 두 번째, 보건의료연구원의 낙하산 인사와 무원칙한 인사원칙. 세 번째, 건강증진개발원 정기혜 원장의 전횡과 부적절한 처신 관련. 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는 복지 분야의 블랙리스트 존재. 두 번째는 국민이 모금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기금 배분에 정권의 부당한 개입. 요게 그 체리 고거죠. 네, 그 빨간 열매. 예.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다음에 환경노동위원회. 첫 번째가 환경부의 2011년부터 12년 MB정부의 관제데모 민간단체의 지원금 교부. 아이고, 이게 뭐 이것도 우리는 뭐 크게 다루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환경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오면서 이 사람들이 환경이니까 무슨 뭐 개발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이거를 관제데모 시켰다는 거죠. 아. 환경부 산하기관 비위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문제. 세 번째, 환경부 R&D 담당 환경산업기술원의 적폐 문제. 우리가 뭐 정치 이슈만 갖고 이야기했었는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네요. 그러네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 분야가 좀 전에 이야기였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분야예요. 첫 번째가 고용노동부 소관 산하기관의 운영의 문제. 두 번째는 산업재해 승인 과정의 문제. 세 번째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문제. 다음에 여성가족위원회. 첫 번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실패. 아, 이것도 할 말 참 많은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국정원 댓글 공작 개입 의혹. 이런 일이 있었어? 세 번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 평창수련원 불법 사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 분야. 첫 번째, 국정역사교과서. 네,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로 장기 공백 발생. 세 번째가 국립대 병원 전공의 고질적인 폭행. 네 번째, 산하기관장의 업무 추진비 문제.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분야. 첫 번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계 블랙리스트. 두 번째가 MB정부 좌파문화인사 주도 단체를 무력화. 세 번째가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의 모랄 해저드. 네 번째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의 부패. 다섯 번째, 박근혜 정부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조직적 방해. 여섯 번째, 모태펀드 문화예술계정 보수단체 인사로 외부 전문가 풀 구성. 일곱 번째, 문화재 관리의 부실 행정.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들이니까 하는 거지 우리는 머리 터져버릴 것 같아요.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 분야. 한 개인데요. 국정원의 이탈리아 감청 프로그램 도입 관련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관여. 이거는 우리가 방송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RCS. 예. 최근에 그것이 이제 거기서 전혀 그런 거 상의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상의한 적이 있다로 최근에 나왔죠.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방송정보통신 분야. 하나입니다. 권한 유착의 언론 적폐.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박문진 이사장하고 MBC 사장은 지금 교체가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총 49페이지에 걸친 문건인데 뭐 문건이라는 표현보다 좀 그렇고 그냥 모아놓은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지. 민주당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뭘 했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근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선일보가 이렇게 화들짝 놀라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거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국정감사 상황실이라고 현판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상황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각 그 의원실에서 나오는 그 정책 자료나 질의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대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이렇게 살짝 슬쩍한 거죠. 상황실에서 그 정리한 걸 제목을 바꿔서 다시 공유한 건데 조선일보가 너무 화들짝 놀라니까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치권에서 적폐청산의 소용돌이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몰아칠 것이란 얘기가 파다했다. 이번 문건을 보니 빈말이 아니다.
문건 속 여당이 제기한 의혹에는 부산시장, 인천시장의 실명이 등장한다. 인천시장 관련 의혹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는 내용도 막연한 설비 비리 적폐를 지역 방송사와 손잡고 계속 제기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걸로 선거를 치르자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적폐청산 바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모일 것이다. 이미 여당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키자는 친노 지지층을 부추기는 상황에까지 왔다. 나라의 대립과 갈등의 쇳소리만 점점 커지게 될 게 뻔하다. 조선일보의 적폐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각이. 그러면 이런 식의 논리라 그러면 어떤 범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조선일보가 이게 프레임을 묘하게 짜는 게 여기 마지막에 친노 지지층을 부추기는 상황에까지 왔다라고 프레임을 짰어요. 예전처럼 친노로 묶어놓는 거예요. 이거는 친노 지지층이 아니고 현재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친문 지지층이에요. 전 국민의 80% 가까운 친문 지지층. 이게 좀 비읍시옷 같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 40% 조금 넘는 득표율로 당선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에 찍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2배 정도 불어난 그렇죠. 지지층들이 예. 적폐청산해. 다른 말로 말하면 범죄들에 대해서 처벌해. 라고 말하고 거죠. 있는 거거든요. 예. 조선일보가 한국 사회에서 얼만큼 적폐 세력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이런 사설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다뤄지기를 한 번 더 희망해 봅니다. 저도 그거를 그 국회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관련해서 한번 좀 제대로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그 청문회 때 나왔던 이야기죠. 대기업의 기술 탈취 이 부분이에요. 혁신 성장과 공정한 기술 거래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이를 방지하는 것이 정부 국정과제의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홍종학 장관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관련하여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 나오십니다. 정권 교체도 됐고 가장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진보는 왜 이렇게 못 살아? 근데 알고 봤더니 또 잘 사는 진보분들도 많아요. 뭐 이런 거. 그 우리 방송의 어떤 컨셉이랄까 이런 게 연대 아니겠습니까? 연대라는 게 어려운 말 같지만 서로 돕고 살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약자들끼리 서로 힘을 합하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된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저는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분을 한번 인터뷰를 해보는 이유는요. 제가 사업도 한번 크게 실패를 해봤고 저희들 방송 컨셉도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운영해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공감력으로 어떤 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새날의 여러 가지 컨셉 중에 하나가 바로 갱생입니다. 갱생. 뭐 표현이 약간 우습기도 한 갱생인데 그게 나쁜 이미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새날과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거나 그러면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자 오늘 어떤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최용섭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좋으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최용섭님을 제가 모신 이유가 이분은 우리 방송으로 인터뷰를 한번 꼭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방송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일단 어디 사시는 뭐 대략 인적사항도 좀 말씀해 주셔야죠. 저는 사는 곳은 안산이고요. 예. 제가 뭐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딸만 넷 가진 아빠라는 딸부자 아빠입니다. 딸부자 아빠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아빠인 입장에서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그런 비슷한 종류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정말 못 살고 가난할 때 아들 형제들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단칸 새빵 생활을 해도 딸이 4명이다 그러면 아빠의 그 무게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남자애들은 대충 굴려도 막 잘 살아요. 별 부끄러움 없이. 그런 면에서 아빠가 갖는 그 아빠로서의 책임감이 훨씬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평소에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참 없었고 오히려 무책임하다라는 소리까지 들어보기도 했는데 문득문득 그런 후회되고 또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자책 같은 것도 많이 간혹 하기는 하죠. 그런데 뭐 이제 그 이야기는 뭐 아주 오래전 이야기일 것 같고 모르겠어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한 가정의 가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래도 밖에 이렇게 막 자랑도 할 수 있고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내놓을 수 있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변변하게 뭐 돈을 제대로 못 번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게 자랑스럽지 않은 가족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절대 가장이나 엄마 아빠를 그렇게 평가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요. 어떤 사람인가가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어떤 눈에 보일 만큼의 성공을 거둔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박수 쳐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방송은 원래 기획 의도는 이런 겁니다. 뭔가 이렇게 시작해서 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또 그런 어떤 그 시작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오신 분은 우리 광고로 나가는 여보 담배 좀 그만 필 수 없어요. 내려. 네, 그게 실제 모델이십니다. 파파메이드 최용섭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요 그 이제 광고라고 물건을 먼저 받아보잖아요. 예. 근데 그때 구성원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그 파파메이드라고 하는 제품이 와가지고 식초 냄새 발라보고 와 진짜 금방 그 냄새가 아예 없어지는구나. 맞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래서 방송으로도 여러 번 나갔지만 제 저쪽에 편집하는 공간에다가 그 파파메이드를 몇 개를 설치를 해놨어요. 진짜로 담배 연기 냄새가 획기적으로 없어진 워낙에 많이 피기 때문에 저 공간이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다른 그 벽이나 다른 구조물들이 갖고 있는 냄새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예전 같으면 잣대를 깨끗이 치우고도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도 담배 냄새가 쾌쾌하게 났는데 지금은 그 다음날 다시 들어오면 담배 냄새가 거의 안 느껴지는 정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해 보신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곤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가 그룹에서는 굉장히 외면받고 심하게는 뭐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저의 제품이 이치에 닿지 않는다 해서 이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쓰셨나 본데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하시기로 하시고 예. 먼저 살아오신 이야기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듣기에 이게 처음 사업 시작하신 게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 뭐 석칭 얼마나 말아먹으셨어요? 일단 아버님이 물려주신 땅 말아먹었고요. 얼만큼이요? 몇 억 정도. 부잣집 아들이셨구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그 부잣집이 아닌데 몇 억 정도 땅을 아버지가 물려주세요. 금수저셨네. 금수저. 그리고 집 살고 있던 집 부모님 모시고 이제 지금도 같이 살지만 그 집 날려 먹었고요. 대체 뭘 하셨길래? 그때 당시 이제 집 날려 먹은 것은 대학 동기하고 사냥유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 그 친구가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멸종됐던 사냥을 멸종된 원인을 찾아서 그걸 예방하고 다시 호주에서 수입해서 유사냥을 키웠고 그것을 이제 사업화하는 걸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최용섭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엄청 공감이 좀 됐어요. 그 스토리를 뭐 여러 가지 들어보면 특히 이제 이런 또래 뭐 중년의 남자들이 갖는 숙명 같은 건데 일단 사모님이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실패가 계속되면 결국 포기해요. 그래서 예. 제대로 된 밥벌이는커녕 그냥 백수로 그냥 지내신 분도 꽤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빼고 그러면 이제 부인들 속 썩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 아빠들의 공감력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어떨 때는 심하게 사업이 이렇게 좀 망한다거나 그러면 정말 죽음 생각 많이 하죠. 부끄럽고 힘드니까 앞으로 막막하니까 죽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예. 그런 적은 없으셨습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물론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집사람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 다시 하고 싶은데 지금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회사를 창업하기 전해에 굉장히 혹독하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빨리 마무리하고 집사람에게 얘기했죠. 나는 이 아이템 가지고 꼭 사업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집사람 대답이 그럼 전세금 빼서 월세로 가자. 오, 멋지다. 멋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빼준 2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요 보통 일은 아닌 게 이건 대표님이 잘하신 거라고 봐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그런 경우에 부인께서 남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져오기라는 게
또 말아먹으면 어떡해. 차라리 손이나 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어. 보통. 근데 자기 남편에 대한 믿음이 계신 거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또는 이게 내조의 최고봉이라고 보는 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들어먹으면. 예. 근데 그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확실히 밖에 남편분들이 힘이 좀 돼요. 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뭐라고 들어갔든 간에 집에서 이렇게 잘 맞아주고 믿어주고 그러면 밖에 나가 일을 잘하게 되는데, 반대로 아무리 밖에서 좋은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기 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편안하게 쉴 수도 없고. 아, 이거 참. 자, 길게 하는 인터뷰는요. 제가 대표님하고 약속을 한번 할게요. 이건 사회적으로 저 양반 성공했다라고 해서 어떤 CEO의 인생 성공 스토리 할 때는 한 몇 시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유명하지 않으신 분이 너무 인터뷰를 오래 하는 건 청취자분들한테도 결례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파파메이드라고 하는 제품은 제가 청취자분들께 감히 아주 인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어떤 대가를 받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해드립니다. 근데 그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송거리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파메이드라는 제품을 처음에 봤는데 저도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거냐, 우리 상식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냄새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존재하는 어떤 물질인 거고, 예. 그 물질을 얘를 통해 가지고 분해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 예전 거는 빨아들여서 그 냄새를 갖고 있거나, 예, 맞습니다. 이런 건데, 거기에 아까 그 사기꾼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지만, 오래전에 생각하고 개발이 완료된 거는 벌써 한 8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 때의 원칙 하나는 나와 또 내 가족과 또 내 딸들이 사용해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자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탈취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일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제품에다가 파파메이드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싶은 거는 저의 초심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딸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요. 그러면 진짜로 자동차에 담배 냄새가 너무 나서 따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 집사람이 사실은 처음에 연애할 때나 결혼 초에는 별로 잔소리가 없었는데 이 연차가 될수록 잔소리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예, 예, 실제로 그랬고 광고에 내려 사실은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 상상력이 맞았구나.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자본 구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 왜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색이 있냐면은 생활에 있어가지고 자기 아이템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좀 그만 필 수 없어 그렇고 내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잠깐만, 내가 자동차 안에서 냄새 안 나는 법을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아이디어를 채가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요즘에는. 근데 일단 시작은 아이디어는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질문 드린 거 답해 주셔야 돼요. 냄새를 없애버리는 그 기술이랄까 이런 걸 어떻게 발견하신 건지, 아니면 그 우연치 않게 찾아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탈취제보다 먼저 만들었던 건 제습제고요. 예, 저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제습제였고, 제습제라는 것은 결국 수분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제품인데, 뭐 하마 이런 것처럼. 예, 근데 제습제로 인해서 다른 입자들, 분자들을 갖다가 잡아당길 수 있다면 냄새도 충분히 잡아당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잡아당겨 와서 그 다음이 이제 기존의 탈취제는 그냥 가지고만 있죠. 그렇죠. 포집해서. 근데 저희 것은 저희 제품의 가운데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극건조돼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기존의 이제 냄새 입자, 특히나 이제 산성, 뭐 알칼리성, 뭐 또는 수산화기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띄어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만 띄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분해까지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됐던 거고요. 뭐 그 과정에서는 전문 서적도 도움이 됐지만 인터넷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그 기술 얘기야 설명해봐, 우리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탈취의 어떤 효율성이랄까 성능이
딱 개발이 됐을 때 믿겨지시던가요? 진짜로 이게 냄새가 없어지는 게 맞을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테스트가 이제 식초, 초산 테스트여서 테스트는 해봤고 이거 갖고 정말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를 이제 검증하는 과정에서 담배 안 피는 친구가 밤에 야간에 이제 제 차를 타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근데 이 친구가 차에 타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세차했나 보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니 세차 안 했는데 바닥 한번 봐봐 그랬더니 바닥을 보니까 세차한 차는 아닌데? 라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의자 밑에 탈취제 넣어놨지 라는 생각이 나서 이게 다른 사람이 판단할 때 굉장히 유효성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그 차를 매일 사용하는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예. 그게 담배 피는 사람들 차의 특성이 그거예요. 찌든 냄새 나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 중에 연애 좀 하는 친구들은 자기 차에서 담배를 안 피우죠. 여자친구 잘 보이려고. 근데 그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 녹음실에 항상 있을 때는 몰라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나왔을 때 냄새가 또 나면 탈취가 안 된 건데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몸에 해롭지만 않다면 저도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느꼈어요. 네. 그게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해하지 않은 성분으로 유해하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자라는 게 시작이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개발을 다 해놓고 이게 이제 제품화되기 이전에 저희 제품하고는 좀 다르지만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혹시? 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그 사건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후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탈취제나 방향제나 이런 제품들이 과거에는 산업자원부 관할의 품목이어서 그냥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팔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이게 환경부 관할 제품으로 변경이 되고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가 조금 더 발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이 제품을 써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어떤 냄새도 안 나죠. 예. 흰색 무치.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 무색 무치. 흰색 무치. 흰색 무치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 자체가 그 백묵 있잖아요. 분필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 느낌이요. 일단 그 느낌은 근데 어떤 냄새도 안 난다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광고 문구에 그런 게 나와요. 탈취제라고 부르기엔 미안하다는 문구가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탈취제라고 하는 건 사실 냄새를 숨기는 거였다고요. 예. 다른 걸로 가리는 방식이었다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봐 뭔가 좀 새로운 용어를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냄새를 그러니까 없앤다라든지 보낸다라든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아예 분해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분취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분해 제거할 때 어쨌건 간에. 근데 이게 말씀을 들어본즉 탈취제라는 게 개발이 됐지만 일단 유통구조, 자본 또는 이 제품을 응용하는 어떤 방법 여기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보신 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을 완료한 거는 8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처음 개발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제품이 아니라 기술을 대기업에 판매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처음에 이제 대기업을 소개해준 분께서는 이제 이 기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저희 보고 이제 샘플을 가지고 올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샘플을 가지고 갔더니 그 일만 담당하는 과장이 보고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를 좀 아는 친구구나 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친구한테 제가 되물어봤습니다. 이거를 얼만큼 알고 있으며 너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 대답이 자기네는 미국의 연구소에다가 매년 몇 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벌써 3번째 그렇게 해서 3년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제 대답은 그럼 미국에서 개발이 되면 그 기술을 쓰면 되지 왜 나를 보자고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개발이 완료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고 그리고 업계에서 들리는 말로는 이제 듀퐁이라는 세계적인 회사가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제품은 나와 있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실제 무언가 형태를 갖춰서 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기술이 완성됐다고 해서 보고 싶다고 했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기술을 사고 싶다라고 해서 요청을 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잘 됐다. 나도 기술을 팔고 싶고 너희는 사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사라. 적정한 가격에. 그래서 그 친구 얘기가 그럼 도대체 기술에 대한 대가로 어느 정도를 요구하느냐. 제가 사실은 고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100억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약소하신데. 그러니까요. 이 시장이 지배적 사업자가 되면은 그거의 수백 배로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이제 그래서 100억 달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대답은 자기네는 그런 식으로 계약하지 않고 개발비로 한 10억 정도까지는 지불할 수 있고. 어째 불안하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러닝 로얄티로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100억이 큰 돈이지만 10억도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약서 작성하고 다시 만나자라고 했더니 저를 붙들면서 하는 얘기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기술을 공개해달라고.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이거는요. 애청자 여러분 중에 이제 이런 모르시는 분들 혹시나 계실까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가로챈 기술이 수백만 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된다. 지금 너는 샘플 보고 확인했고 샘플이 더 필요하면 내가 더 확인시켜주겠다고도 했고 기술에 대한 확신이 섰으니까 계약을 하겠다라고 나는 받아들여서 계약서를 쓰자 그러는데 그 전에 먼저 기술을 공개하는 건 좀 너무 오버 아니냐. 그리고 계약서를 써놓고 계약금을 주고 그다음에 기술을 다 이전하고 그다음에 잔금을 주고 이게 순서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네가 계약서를 쓸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술을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어디서 많이 듣던 전형적인 이야기 같지 않아요? 네. 이런 경우 많아요. 하나. 제가 어제 만난 분도 그런 건데 이제 그분은 유명한 어학원과 관련돼 있는데 획기적인 앱을 하나 개발했대요. 영어 관련해서. 근데 그분들한테 제휴를 하려고 유명한 어학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막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쪽에서 그걸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는 거야. 똑같은 거를. 원래 제휴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내용 증명 보내고 만약에 이게 상업적으로 개발이 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식인 거예요. 낙수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낚아채려고 하는 거야 이 도둑놈들이. 그런 경우가 그 한 경우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던 얘기를 마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식의 거래는 좀 곤란하다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럼 비밀 유지 각서를 써주겠다. 자기네가 기술을 다 보고 그걸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비밀 유지 각서를 쓰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내가 이 회사랑 소송해라라는 얘기로 들린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내가 먹고 죽을 테니까 그만하자 여기서. 그리고서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이라는 회사에 이제 폐기물로 나오는 슬러지나 뭐 플라이애쉬라고 하는데 그런 재들을 갖다가 과거에는 이제 해양 투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철 성분이 많이 있고 이런 걸 확인한 이후에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물질들을 갖다 잘 뭉쳐야 됩니다. 잘 붙여야 됩니다. 전문 용어로 이제 바인딩 한다고 하는데 바인딩 하는 게 이제 현대제철의 큰 숙제였는데 저희가 이제 전에 대기업에게 보여줬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은 바인딩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에서 나온 그 폐기물을 바인딩을 해서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더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길래 그거 영업 비밀이다라고 했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경제적인 가치를 물은 다음에 기술을 구매하고 싶다 해서 그 다음 얘기는 전과 동의입니다. 똑같습니다. 아이씨.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너무 부도덕한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문화가. 예를 들어 유한양행 같은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회사가 있다고 쳐요.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CEO이거나 그런 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일반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뭔가 연구 개발하고 싶을 때는 자기들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 같은 것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자체는 안 하고 무슨 재단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세금 피하기 방식밖에 없는데 이런 기술들을 가져다가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뭐 자기 인생을 바치다시피 해서 뭐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더 대가를 줄 생각 같은 걸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몇 년씩 자기들 R&D 투자하는 비용보다 그러니까 작은 금액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튕기는 거잖아요. R&D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예산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뭔가 연구 개발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꽤 많은데 거기서 실적을 못 내면서 제가 예전에 그 트위터 상에 트위터 할 때 초반에 광주에 계시는 조모 씨라고 있는 분이 삼성전자에 기술 뺏긴 게 있어요. 그 오피스 관련한 뭐 특허 같은 건데 그거 갖고 평생 투쟁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허나 기술력을 뺏어가는 경우 되게 많은데 그럼 이쯤에서 보면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이거 특허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지난주에 특허 등록증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갑자기. 그럼 같은 기술력으로 다른 제품 못 만드는 거죠? 일단은 특허증도 특허증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보안 기술을 심어놨기 때문에 요즘에는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카피할 수 있으면 내가 그냥 다 줄게라고. 이거 덩키하다 이상하게. 아직 돈은 안 벌었지만 덩키하다. 근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백색무취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초보적인 기술, 그러니까 초보 단계의 제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이걸로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요 성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아주 많고요. 일단은 저희가 샘플 수준에서 만들어 놓은 건 이제 페인트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케이스고요. 페인트에는 어떻게 응용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용하는 소재와 기술을 이용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방염 페인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페인트에서 나오는 뭐 유해가스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래서 페인트를 칠하고도 방에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페인트를 칠해도 그 밀폐된 공간에서 바로 숙면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안전한 페인트를 지금 만들어 놨고요. 이것만 대중화돼도 이거는 대박 상품인데? 에디슨급 아니에요? 제 말이요, 내 말이.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술 뭔가 집안의 보안도 좀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페인트 하나 있고 그 페인트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무궁무진하게 쓸 것 같아요. 페인트 자체, 일단 환경 호르몬에 뭐 페인트 냄새 잡는 거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게 막 다른 식으로 활용되면은 또 다른 기술도 있지 않을까요? 예, 페인트로는 이제 선박용 페인트, 그러니까 소금물에도 영향을 안 받는 그런 페인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지금 탈취제를 이용해서 공기청정기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기존의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잡는 데에는 뭐 모든 공기청정기가 요즘 다 우수합니다. 근데 이제 미세먼지를 잡을 뿐이지 탈취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공기청정기들이 좀 한계를 느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그걸 느꼈어요. 청국장을 끓였거나 생선을 굽거나 하면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추워야 돼. 근데 그게 만약에 공기청정기가 냄새까지 잡아준다면 이것도 대박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 제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공기청정기를 지금 만들고 싶은 그 공기청정기 한번 만들어 보신 적 있다면서요. 그 냄새 한번 대박으로 잡아준 사건 말씀해 주세요. 공기청정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을 개조를 했죠. 개조를 해서 저희 소재를 넣어가지고 지금 실제로 제가 있는 사무실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에서도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공기청정기를 이용해서 3명이 한 차에 들어가서 3명이서 이제 담배를 폈는데 그걸 너구리굴이라고 합니다. 군대 시절 그 화생방 훈련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어쨌든 담배를 다 피고 셋이서 후다닥 나오고 공기청정기를 한 15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돌렸습니다. 돌려놓은 상태에서 지나가던 50대 중반의 아주머니께 부탁을 드렸죠. 이 차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이 차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십사. 아주머니가 확인하시고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무슨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충농증 아니셨을까? 사실은 멀지 않은 곳에 식당 아줌마였는데 제가 충농증이 있다라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난 또 진짜 충농증인 줄 알고.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파메이드 성분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이것 말고도 더 훨씬 많을 거예요. 파파메이드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그걸 바탕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요소는 제가 봐도 무지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뭐요? 뭐 돈도 별로 없고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팟캐스트 광고 정도는 사실 택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고 싶은 건 뭐 무지 널려 있고 자본이라도 있으면 뭐 대기업이랑 제휴도 하겠는데 이건 뭐 대부분 뒤통수 칠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개발하신 지 8년 됐다 그랬잖아요. 예. 가족들은 이제 이제 고생 끝이다. 하는데 해가 갈수록 뭔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 미력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고 뭔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지만 사실 또 해가 바뀌면 거의 10년 가까워지는 거예요. 좋은 기술력으로도 뭐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대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떤 놈인가가 또 다른 비슷한 특허를 내가지고 가로채가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그 인터뷰에 저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의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선의로. 예. 그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신지는 모르지만 뭔가 다른 기술력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걸 같이 한다든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청취자분들이야 뭐 아실 게 따로 있겠어요? 이런 부탁 하나 드려볼까요? 어떤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인지도가 생기신 분이고 저번에 한번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쟁업체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거기 광고를 좀 내야겠다. 대신에 새가 내려든다는 못 낸다. 아니 나는 그거 이분의 인격을 믿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당연히 해드려야지. 심지어는 내가 그 광고 뉴스공장에 들어갈 만큼 사이즈로 내가 줄여드리기까지 했어.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정확히 말하면 한번 갔다 오시라 그런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그 광고를 들어서 인지도가 생기는 게 중요하다. 덕분에 제 목소리도. 그렇지 뉴스공장 쪽에. 근데 저는 그만큼 이분에 대한 어떤 인간적 믿음이 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청취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광고 분석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팟캐스트는 그래도 충성도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1%가 소비자를 움직인다고 봐요. 예. 청취자 중에. 그러니까 10,000명이 들으면 100명, 10만 명이 들으면 10,000명. 근데 10,000명 단위가 어떤 상품으로 움직인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라고 저는 보는데 순위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네이버 쪽에 주로 파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네이버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네이버 그냥 마켓인가? 네이버 스토어팜. 네. 네이버에서 하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포털이다 보니까 요즘 영향력이 좀 꽤 있나 보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온라인 시장에서는 뭐 절대적이라고. 거기서 뭐 우수 상품으로까지 선정되고 그랬다면서요? 예, 우수 상품이 아니라 이제 우수 판매자. 예.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 쪽하고도 뭐 이제 아마도 이번 달에 이제 최종 최우수자 이제 선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실질적인 도움을 이제 스토어팜에서 판매를 하는데 네이버 스토어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오픈마켓이나 뭐 이런 다른 제품들도 다 보여지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이제 순위가 앞으로 오면 올수록 아무래도 이제 청취자분들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오는 게 최선인데 앞으로 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사람이 그 스토어팜을 방문해 주는 겁니다. 방문해주면 네이버에 뭐 서버가 계산을 하겠죠. 여기는 방문자 수가 몇 명이고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돼 있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순위가 앞으로 올 수 있는 거고. 안 사도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구매를 하면 더 좋겠지만 구매가 아니어도 방문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팟빵메이드 검색하셔도 되지만 팟빵에 새가 날아든다 공지에 가보시면요. 새가 날아든다랑 연대하는 업체들이나 단체들 글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쭉 내려가시다 보면 그냥 탈취제라고 부르기엔 정말 미안한 그만큼 획기적인 원리와 효능 팟빵메이드 해가지고 밑에 그 최영섭 대표님이 이제 지면 인터뷰한 것도 링크가 돼 있고요. 그 팟빵메이드를 그냥 누르고 들어가셔도 돼요. 한번 눌러주시면은 그게 한 클릭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방송해가지고 좀 물건 잘 팔리게 해주면 뭐 새가 날아든다한테 뭐가 생기나? 그러니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말고 재밌지 않아요? 어떤 아빠가 이제 막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 그렇다고 이 인터뷰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 속내는 좀 알고 싶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분들 인터뷰 한번 해서 팟빵메이드라는 걸 좀 더 알리는 방법도 있고 이게 결합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술력이나 등등등 해서 팟빵메이드가 탈취제라고 하는 그 시장에서 새로운 뭔가를 좀 쌓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탈취제하면 팟빵메이드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의 인지도가 생기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유사 상표들이 막 쏟아져 나와도 원조로서의 그 위험, 저는 그 정도까지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유사 상표, 유사 제품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한국은 특성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유명한 후라보노껌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가 잘 팔리면 모든 데 다 나오는 뭐 이런 방식인데 파파메이드가 탈취제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말씀 듣자면 끝도 끝도 없겠지만 오늘 인터뷰는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하고 방송 출연한다고 하니까 꼭 이 말을 해야겠다 싶었던 거 못하신 말씀을 할 기회를 드리고요. 좀 전에 그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성공이 눈앞에 있는데 빨리 하고 싶은데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4딸 중에 제일 큰 딸이 너무너무 효녀다 보니까 몇 살인데요? 내년에 소위 인간합니다. 와. 여군이에요? 예, 이제 지금 ROTC 하고 있습니다. ROTC요? 멋있다, 멋있다. 그래서 자기가 인간하면 어느 정도 책임지겠다, 동생들. 그러니까 교육에 한해서. 말만이라도 고맙다. 예. 근데 쉽지 않을 거다. 여러분 아빠의 몫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나오면서 그때 사실은 사업을 망해먹긴 했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만 생각하면은 사실은 세상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을 때였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 놓고 생각을 해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복지제도, 그 제도가 없었으면 아마도 제가 애들을 학교를 보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뒤늦게 봉화마을 가서 펑펑 울기도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운만큼 또 저도 좀 잘 돼서 세상에 좀 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쪽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을 통해 갖고 뭔가 좀 인지도가 쌓이고 조금 판매도 됐다 그러니까 먼저 그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뭐 돕기 하다못해 세월호 유가족이라도 돕자 그 이야기를 꺼내시길래 일단 그건 넣어두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너무 그쪽으로만 마인드가 대기업들은 정반대로 가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뭘 재단 하나 만들어도 사실은 사회에다가 기부한 것도 아닌 상태로 막 가고 지들끼리 쓰고 그러는데 이제 돈도 못 버신 분이 기부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로 말씀하시는 거 그 부분은 제가 일단 넣어두시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자기 상황도 안 되면서 기부부터 해서 망하는 건 오히려 더 죄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제품을 다 만들어 놓으면 많은 유통업자들이 저희 제품을 자기가 다 팔아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품이 나오고 나니까 누구도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팔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뭐 광고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유통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들은 하는 일이 뭐냐? 다 만들어 놓은 제품 광고도 해주고 뭐 홍보도 해주고 그러면은 뭐 자릿세만 받는 거냐? 그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그런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 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아팜이라는 것에 저의 가게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알리는 방법으로 팟캐스트를 찾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서 놀라운 실적을 지금 내고 있고요. 주변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그리고 또 팟캐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했던 사람들도 도대체 팟캐스트가 뭐길래라는 그런 관심을 보이는 그런 계기도 또한 됐습니다. 이상한 자부심이 막 생기는데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그걸로는 부족하잖아요. 예,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푸나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상위 랭킹되는 방법. 일반 팟캐스트 애청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다면 아마 그 제품이 굉장히 판매나 또는 유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팟빵 게시판에 가지 마시고요. 푸나님께서 한번 트위터로 링크 걸어서 날려주시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파메이드를요? 예. 팟빵 게시판에서 바로 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애청자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고요. 트위터에 이 링크 걸어서 보내주면 그걸 본 분들이 클릭만 한 번 클릭으로 스톱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훨씬 더 편리하죠. 뭐 여러분들 그 네이버 가셔가지고요. 파파메이드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바로 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papaMade.kr 이렇게 가셔도 되고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냥 들어가 보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많이 노출이 되면 그만큼 저는 그 아까 김호준 뉴스공장 이야기도 했지만 실제로 TV 광고가 주는 효과는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이 많이 팔린다 이런 것도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주류 시장에 진입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당장 필요 없는 사람들 안 삽니다. TV 그런 것처럼.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한계인 거죠. 팟캐스트가 어떤 뉴스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힘을 갖게 됐지만 상품 시장으로서는 아직 굉장히 열악하죠. 그러니까 최영섭 대표님도 원천적으로 최종 목표는 지상파 광고 걸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탈취제는 파파메이드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거기까지 아직 멀었을 것 같고. 자, 어쨌건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만 손만 깨끗 손가락만 좀 잡아줘도 훨씬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애청자들이 지금까지 잘해주셨거든요. 같은 연대감으로 저 사람들 열심히 사니까 이왕이면 우리 같은 방송 듣는 사람들끼리 돕자. 여기에 지금까지 마인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파파메이드란 이름이 여기까지도 왔지만 앞으로 정말 주류 시장에서 탈취제의 대명사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아직 멀었고요. 그때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파파메이드는 우리가 키웠다. 이 자부심이 좀 서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정말 획기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번 인터뷰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토리가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한 3년 전에 인터뷰했던 그 파파 머시기 사장님은 지금 어디 갔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저분 뭐 TV에 나오시던데? 그럼 우리가 인터뷰해야 돼. 요 스토리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애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파파메이드 검색 클릭까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모든 지휘부별로 이미 이 작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작전이 수행됐다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별이라는 말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김태효, 당시에 대외 전략 기획관. 이름도 거창하다. 대외 전략 조작관? 이 사람도 조만간 이동관과 더불어서 검찰에 소환될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이버사에 관련돼 있는 담당이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 사이버 사령관, 등등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조사를 하게 되면 이명박의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얘가 아마도 그 메모 같은 걸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무자잖아요. 이런 김관진이나 이명박이나 이런 애들하고 급이 다른 실무자고, 이 실무자는 모든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메모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야수님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단계별 대응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고 이게 화가 나는 게 1단계 종북 세력 공격이에요. 일단 종북 세력을 전체적으로 종북 세력이라고 틀을 만들어서 공격을 해요. 이게 종북 세력이 누구겠어요? 민주당을 종북 세력으로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중도 우파를 선점해서 사이버전을 통해서 중도 우파를 선점해서 우리의 지지 그룹을 만든 다음에 우익 세력을 완전히 결집시키고 4.11 총선이 D-Day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별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이거를 트위터나 모든 언론사 댓글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거를 시도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계획이 아마도 그 다음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 계속 밀고 갔을 거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아마 이거를 기획을 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했었을 거고, 이거 하다 보면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는. 김태효 씨는 15일 날 소환 예정되어 있습니다. 15일 날 김태효가 들어가고 귀국하면 이동관 들어가고 생각보다 빨리 또 앞당겨줄 수도 있겠다. 이명박에 대해서. 끝까지 정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검찰에 가본 적은 없지만 경찰서 같은 데도 가보면은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럼 네가 지시한 거야? 이거잖아. 최종 질문은. 검찰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검찰 안에서는 거짓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전에 김관진 전 장관 구속되고 나서 표정이 그랬다고 했죠.
명동님이 그러셨던가? 어디까지 이거 풀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고. 그거는 검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에요. 절대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다 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해져요. 뭔가 숨기거나 말을 이렇게 꼬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일이 점점 커져요. 그래요. 그 검찰 수사 받을 때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처벌하는 대로 받든지. 입 다물면 내 입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거든요. 네. 원래 그래. 우리 그 시위하다 잡혀가가지고 경찰 조사 받으면 묵비권 행사하라 그러잖아요. 말 안 하면 꼬투리를 안 잡혀요. 말을 한마디 하는 순간부터 꼬투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 추억 돋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까 말한 김태효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인물이냐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해요. 이명박이. 네. 그래서 북한 사람 만나갖고 돈봉투를 전달했는데 북한 벤치 맞은 쪽에서 돈봉투를 팽개치는 상태가 돼서 얼굴이 빨개졌다는 바로 그 인물이 중국에 가서 그렇게 뻘짓했다는 야하 중요한 사람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하수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북한에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접촉이 결렬 상태에 이르자 김태유의 지시에 따라 홍창화가 트렁크에서 돈봉투를 꺼내 들자 김태유는 그것을 받아 우리 손에 쥐어주려고 하였다. 북한 쪽 말이에요. 우리가 즉시 쳐던지자 김태우는 얼굴이 벌개져 안절부절 못하였으며 쳐던지자. 네. 홍창화는 어색한 동작으로 트렁크에 황급히 돈봉투를 걷어놓고 우리 대표들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게 혹시 몇 년도예요? 2011년입니다. 그 북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돈봉투라고 했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했으면 돈봉투가 아니라 돈 가방 내지는 뭐 007 가방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돈봉투를 건넸다는 것 자체가 그 북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자본주의 문화가 뿌리박힌 한국 사회에서는 돈봉투라는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이익, 그 단편적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여서 어떤 설득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 돈이 이 중심이 아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굉장히 정신이 없는 어떤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이 없는 그냥 나부랭이로 취급하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어요. 천안함 사건. 북한 니들이 했다고 해줘. 네. 이 김태우가 또 한 큰 일이 있죠. 한일 군사협정. 얘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네요. 김태우도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 것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가 했다는 거지 그거잖아. 예. 사이버사 관련해서 주요 담당자였던 거거든요. 이명박이 다 뭐 개인적으로 만날 수는 없으니까 때로는 어떤 사안들을 챙길 때 김태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갈무리가 되고 때로는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런 관계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김태우는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죠. 얘는 정말 들어가서 다 불어야 돼요. 나 같으면 불어. 그러면 불고 몇 년 그냥 살고 나오는 게 낫지. 자기가 무슨 그 권력의 핵심이었던 양 착각하는 순간 얘는 가기 시작해요. 내가 어느 정도 또 안고 가야지. 이러면 아주 박살납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장 위험해 보이네요. 빨리 신병 확보를 해야 돼요. 이분이 만약에 사실대로 다 불기 시작하면 김관진을 비롯한 그 고위 수뇌부 조사, 대면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 이야기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제 짧은 거, 그러니까 딱 발 정도만 눕히는 게 있고 개인용. 네.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온돌라이프.com 들어가 보시면은 이 온돌 발구들로 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벅부를 데운다거나 하는 그 뜨끈뜨끈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활용이 가능한 뭐 그런 품목이거든요. 세 대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와, 이거 고가인데. 세 대요? 좀 길쭉한 긴 것도 있고 좀 짧은 것도 있고. 이번 에피 다음 오늘 이 에피 다음에 에피가 없어요. 내일 나가는 에피소드 어디엔가 제가 제목으로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거기에 맞추시는 분들께 20만 원이 넘는 고가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가 24만 원이고 좀 긴 사이즈가 36만 원이에요. 근데 살만한 게 보통 사무실에서 겨울 되면은 난방 기구를 개개인이 따로 놓기도 하거든요. 회사에서도 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전기료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리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떨 때는 발이 너무 뜨겁고 이럴 경우가 있는데. 네, 저도 그 열풍기 있죠. 이게 따뜻한 바람 나오는 거, 조그만한 거. 그러니까 30cm, 높이 30cm도 안 되는 조그만한 거 귀여워서 하나 샀다가 한 달 그 전기 요금이 10만 원이 넘게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방치. 차라리 그냥 시린발로 지내자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전기 히터가 에어컨이라면 요거는 똑같은 성능인데 선풍기 정도의 전기밖에 안 먹는다 이런 거고요.
스위치 올리고 발을 이렇게 대고 있거나 배를 대고 있거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여성분이 앉아 계신 것도 있어요. 사진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겨울에. 그 여자분들 좌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임신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아이 낳고 나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표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활용도는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보고 전자포도 안 나오고 황토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다. 문제는 이제 겨울에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다가 쓸 수 있냐. 일단 푸른 나무의 편집실에도 하나 넣을 겁니다. 추워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고시원 같은 데 가면 추워요. 거기에 이제 하나 놓으셔도 괜찮고. 저는 제 그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시장에서 계시는 분 계시거든요.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나 발구들로 써도 되지만 앉아 쓰는 걸로 써도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용도도 좀 쓰고 한번 생각해봐. 또 쓸 데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 시장에 쓰는 난로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위험하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난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 이게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화재 위험이 있다고. 네. 온돌라이프에서 나온 황토 발구들 협찬해 주신 거 퀴즈 맞추시면 온돌라이프에서 보내드리는데 워낙 고가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벤트 중에 가장 고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데 저도 이걸 하나 사고 싶은 게 집에서도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정말 발이 너무 시려워요. 그리고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항상 뭘 딛고 박스를 놓든지 뭘 놔야 되는데 발이 시려우니까 양말 그 수면 양말 엄청 껴신는데 얘는 온돌라이프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상자처럼 두툼해서 발을 이렇게 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딱입니다. 이 방송 나간 뒤에 이틀 정도, 이건 좀 고가니까 네. 이틀 동안 여러분들의 댓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써주시면은 그 이메일 주소로 저희들이 퀴즈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이메일만 써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편지 보내드리고 거기 보내드린 문제와 정답은 다음 에피소드에 또 나오기 때문에 많은 관심 바라고요. 이번에는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 그 닉네임이 새날 살력팀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티날까봐 못하겠네요. 온돌라이프.com 이분들 이 제품 외에도 들어가 보면 친환경적인 것들 그런 아이디어가 넘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방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바로 그런 분들이고요. 이분들 본사는 광주에 있습니다. 이런 거 이벤트로 하는 것보다는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확률이 떨어지니까 하시는 분들은 062-223-3621 062-223-3621라 전화하시고요. 네이버 쇼핑에 가시면 발구들 검색하시면 이 제품이 나옵니다.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발구들 네이버 쇼핑 가셔서 발구들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품 협찬해 주신 온돌라이프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민주당 적폐 현황 문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주에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 이 문건이 있는데 여기에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73건의 적폐를 규정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뜬금없이 공격을 시작해요.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한번 읽어주실래요? 문건은 검찰, 감사원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무슨 의혹이라 포장하고 부처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책임자 처벌이라는 조치 사항을 덧붙였습니다. 2014년 한미 9차 방위부 분담금 협상,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같은 외교 안보상의 결정도 적폐로 몰아 진상조사와 국회 청문회 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그렇게 나왔을 때 한미, 한일 관계, 대북 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연 알고서는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민주당의 적폐 현황 문건에 대한 공격을 사설의 제목이 돈 없는 정치 공격이에요. 반사. 예. 조선일보는 그런 스탠스 같지 않아요? 박근혜는 이미 무너진 정권이고 자기도 한 숟갈 얹었잖아요. 국정농단 때. 근데 이명박은 지키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건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명박까지 몰락을 하게 된다면 사실 그쪽 수구 세력들의 본진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래서 재기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조선일보만 해도요. 이명박 정권 때 얻은 최고의 수혜가 바로 종편이죠. 종편. 그런 지점에서 이명박을 좀 지키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조선일보가 이게 정말 쫄았구나.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과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아세안 협력기금 출연 규모를 오는 2019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각종 기금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아세안을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넘어 위기 때 힘이 되어주는 안보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위협 등 복합적 안보 위협에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신남방경제 구상과 안보 협력을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뒤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한중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경제 분야, 특히 사드로 막혔던 양국 간 교류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양측은 새로운 시작, 좋은 출발이란 그제 시진핑 주석과의 공감대를 토대로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북핵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욕설이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서로 몸으로 밀치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동상기증식에서 찬반 양측이 충돌했습니다. 경찰이 저지선을 만들어봤지만 물리적 충돌을 막진 못했습니다. 대통령 기념관에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건 세계적인 상식입니다. 박정희는 청산이 대상이 될지언정 결코 기념이 대상은 될 수 없다. 이날 동상 제막식은 열리지 않고 기증증서 전달식만 진행됐습니다. 제작비 5억 원이 투입된 높이 4.2m, 무게 3톤의 청동 동상은 이미 제작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상 기증한 분은 내 이름을 다시 말아놨죠. 신유곡의 성. 하지만 서울시 소유인 기념관 부지에 조형물을 세우려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물 없이 증서만 기증한 겁니다. 동상 건립 추진 모임 측은 앞서 세종대로와 테헤란로 무역회관, 용산 전쟁기념관 등도 동상 건립 후보지로 검토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재단 측은 서울시 심의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찬반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오늘 김장겸 MBC 사장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여의도 방문진에서 열린 제8차 임시이사회에는 이완기 이사장을 포함해 여권 추천이사 5명과 김광동 야권 추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총 제적이사 9명 중 참석이사 6명 가운데 찬성 5표, 기권 1표로 해임안 건이 가결됐습니다.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김장겸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했습니다. 해임 사유는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훼손과 부당 노동행위 실행 등 7가지로 이사회에서 사장 해임이 결정된 건 김재철 사장에 이어 2번째입니다. MBC 주주인 박문진과 정수장학회는 오후 늦게 주주총회를 열어 사장 해임을 최종 확정했고 당분간 백종문 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71일째 파업 중인 MBC 노조는 김 사장 해임안 결의를 환영하며 이르면 15일 파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장겸 사장은 해임안 의결 직후 자료를 내고 권력으로부터 MBC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명박이 이제 바레인 가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한다 그럴까? 정확한 표현이 뭘까요? 반발이 맞아? 저항이 맞아? 뭐야? 반항이 맞을까요? 반항. 짜증. 뭐 짜증이라고 하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다. 소소한 일 같다. 발악.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언론의 효과는 제가 방송으로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대대적으로 언론이 나서면 수사기관보다 훨씬 더 강한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론이 취재를 해가지고 같이 합세해줘서 무너뜨린 정권이 바로 박근혜 정부예요. 언론이 나서서 대대적으로 거기 합세해가지고 수사기관이 홀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하나 나와서 그 이야기 먼저 하고 갈게요.
그 사이버사 관련해가지고 댓글 공작을 날짜별로 서너 단계로 나눠서 단계별 대응을 하거든요. 2012년 3월달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 증언 등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회의를 해요. 종북 세력을 공격하고 중도 우파를 끌어들인 뒤 우익을 결집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고요. 단계별 대응이 끝나고 그 마지막 날짜가 4월 11일. 그러니까 19대 총선 당일이 D-Day였다. 뭐 이런 식의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어떤 문건이 이렇게 나오면 이명박이 선거, 총선, 그 다음에 있을 대선까지 포함해가지고 개입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언론에서는 D-Day 있는 총선 당일이라는 그 문구와 댓글 공작에 큰 따옴표 있죠. 쌍따옴표를 넣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드러났는데 제 눈에는 단계별이라는 이 말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범죄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청와대를 비롯한 이 핵심 수뇌부의 승인이 없이는 단계별로 진행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훨씬 전부터 기획이 돼 있었고 각 수뇌부 이하라고 느꼈던 게 이 조선일보 사설을 보고 궁금해가지고 적폐 현황 문건이라는 거를 찾아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내용이 좀 길기는 한데 이거를 적폐 문건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폐청산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각 그 상임위별 의원실에서 제기한 그 질의서들을 다 한데 모은 다음에 그거를 그냥 제목별로 다시 분류해 놓아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다시 배포한 거죠. 서류 문건의 제목이 그냥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이에요. 예. 뭐뭐뭐 하자는 문건도 아니고 이게 나온 게 2017년 11월 9일에 나온 거고요. 봅시다. 이렇게 또 조선일보가 이슈를 만들어주니 어떤 것들이 제기됐는지 저희들도 문건을 한번 입수해 봤거든요. 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 나온 그 타이틀만 좀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검찰권의 남용 및 오용과 검찰의 정치 검찰화. 두 번째, 군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세 번째, 국정원 파견 검사의 사법 방해 행위. 네 번째, 검찰 과거사 청산과 피의자 인권 보호. 다섯 번째,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의혹. 예, 여기가 법사위원회 거고요. 뭐 그냥 다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당연히 해야 될 거잖아요. 다 해야 될 일을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마야수님 말씀처럼 이것밖에 없었어? 하니까 실망스러운데. 자, 다음에 행정안전위원회. 첫 번째, 경우회의 이권 개입 및 정치 개입 적폐. 두 번째, 우병우 아들 운전병 특혜. 세 번째, 무리한 경찰 수사 적폐. 네 번째, 민주당 도청 사건 청와대 경찰 커넥션 의혹. 다섯 번째, 부산시 LCT 인허가 비리 적폐. 여섯 번째, 인천시 검단 스마트 시티 비리 적폐. 일곱 번째, 대구시의 설비 비리 적폐. 여덟 번째, 정권 차원의 다이빙벨 영화 상영 금지 압력 적폐. 아홉 번째, 박근혜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 무단 폐기 및 이명박근혜 정권 차원의 탄압, 개입, 특혜의 적폐. 열 번째,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페이퍼 컴퍼니 동원된 편법 골프장 연습. 우리가 뭐 잘 몰랐던 것까지 다 들어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11번째, 이명박근혜 정권의 지속적인 박원순 시장 사찰. 12번째, 5.18 군사반란 공로자 등 서훈 취소. 요거 좋은데? 조선일보의 공입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슈를 다루긴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몰랐었는데. 고맙지 뭐. 그들의 어떤 돈 없는 정치 공격이. 다시 보니까 민주당도 잘못했네요. 그 모든 제목 끝에 적폐 하니까 적폐라는 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 외교통일위원회. 첫 번째는 코리아 에이드 사업. 두 번째는 9차 방위비 분담금의 이면 합의. 요건 2014년 1월 11일 일어난 그 일에 대한 얘기거든요. NSC에서 벌어진 거죠. 예. 다음. 세 번째,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 단체의 특혜 의혹. 이것도 파보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걸로만 방송 한 1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네 번째, 한일 위안부 협정. 당연한 거고요. 다음에 외교통일위원회. 첫 번째, 개성공단 폐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 하나입니다. 다음에 기획조정위원회. 첫 번째,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세무조사. 그런 게 있었군요. 예.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예. 두 번째, 이명박 정부에서의 다스에 대한 부당한 특혜 지원. 이거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우리 그거 한번 할까요? 김현 의원이 자발적으로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
따라라란 따라라란 딴딴딴 간단하게 하려면은 출입문 닫습니다. 이걸 해도 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건희 차명 계좌에 대한 부적절한 과세 특혜.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죠. 그랬던 거고요. 그다음에 정무위원회. 첫 번째는 국조실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은폐 축소 의혹. 당연히 다뤄야죠. 두 번째, 보훈처 등의 인천 상륙작전 영화 지원의 과정 등의 문제. 이거 이제 화이트리스트고요. 세 번째는 보훈처의 법인 인가 과정 및 관리 감독의 문제. 네 번째,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처리 특혜 의혹, 관련 제도 시정 및 세금 추징 촉구. 다섯 번째는 이명박근혜 정부에 만연했던 채용 비리와 부실한 감독 문제. 채용 비리. 그렇죠. 이 채용 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이거 조사하고 처리하라고 그랬죠. 엄청난 거였어요. 네. 여섯 번째, 특혜로 얼룩진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문제 등 금융 적폐 청산. 이게 이제 K뱅크 문제예요. K뱅크 문제입니다. 예. 다음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너무 길어. 이건 좀 이것도 적폐야. 좀 짧게 좀 해줘. 예. 첫 번째, MB 정부의 묻지마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부실에 대한 점검. 이거 진짜 꼭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의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실체 규명. 다음. 세 번째, 홈앤쇼핑 중소기업 중앙회 일대 주주의 방만 경영 및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 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정편이나 케이블에서 쇼핑 채널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네. 지금 앞번호에 있는 쇼핑 채널 10개 이상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는 어떤 그런 의혹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국토교통위원회. 첫 번째는 후 분양제 원가 공개제 도입 필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이거 꼭 됐으면 꼭 돼야 되나. 두 번째. 이란 K타워 프로젝트. 이란 교원 연기금하고 한국 LH 간에 체결한 K타워 프로젝트 MOU라는 게 있는데 외교부가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답변했대요. 이게 뭐야? 이 MOU에 대해서 이란 측이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다는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언론 플레이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측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대국민 홍보하는 그 개생쇼를 한 거죠. 자, 다음에 세 번째가 4대강 사업. 이건 안 할 수가 없다 진짜. 이거는 민족의 그 운을 걸고 이거는 반드시 조사해서 다 처벌하고. 교과서에 나와야 될 문제죠. 그게요. 그렇죠. 지금 조선일보가 사설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감사원이 3번 감사하고도 비리를 못 찾고 이 정부에서 4번째 감사가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은 김태호가 검찰에 수사받으러 나가서 아마 긴급체포 형식으로 검찰이 신병 확보를 하지 않을까 좀 바람도 있어요. 이 워낙에 이상한 죽음들이 많아서 이 신병 확보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사람은 신병 확보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아까 김태우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이명박이 정권을 잡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부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해보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사드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이명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해표 정책의 어떤 그 흐름 속에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천안함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수도 없이 나왔잖아요. 예, 의혹이 너무 많아요. 그 상황에서 그 당시, 그러니까 2011년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서 나온 북한에 제안했던 게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으니 재발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을 가지자. 그래서 거듭 간청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계승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사드 문제도 이명박의 나비 효과에 다름 아닌 거죠. 엄밀히 따지면은. 김태효가 자발적으로 했겠냐고요. 김태효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에게 있어서 안봉근, 이재만 정도 되는 인물이라고 봐야겠죠. 이 사람이 67년생인가 그래요. 김태효가. 그러니까 2011년 정도 되면 4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대 초중반. 이야, 그 자부심 쩔었겠네요. 네. 그래서 밖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부적 실세. 그런 사람이 이제 사이버 사령부에 관련해서 담당자였다고 하니까 정말 저는 기대가 아주 만반하는. 아직 살 날이 기니까. 그렇지. 예, 이게 뭐 며칠 안 남았으면 그냥 대충 뭉갤 텐데 앞으로 창창한 인생이 남아 있으니까 더 남아 있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빨리 그 지나간 과오를 속죄하고 처벌받고. 아니, 이분은 정말 역사적인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 자체가 언론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언론 플레이 자체가 안 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거를 싫어하는 거죠. 나 솔직히 말해 좀 무서워지려고 그러는데
김태효가 15일 날 검찰에 출두하잖아요. 그 전에 번개탄이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 전에 유명해져야 된다니까요. 유명해질수록 안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도 그렇고 김호준 씨도 그렇고 그 자기들 전략이 그거였잖아요. 최대한 많이 알려야지, 많이 드러나야지 안전해지기 때문에 열심히 그 언론 활동을 했던 건데, 정말 이렇게 전체 사건 맥락에서 이분이 정말 너무 많은 그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는 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론에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도록 뭔가 조정이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아마도 이 대부분 검찰에서 수사 결과나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고 브리핑하면 언론에서 그걸 봤잖아요. 근데 지금 조용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성균관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명박이 발인 나가기 전에 밥 먹었죠. 당시 때 주요 내각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만약에 우리는 그쪽 분위기를 모르지만 그 자리에 나갔다고 하면 어떤 서로 간에 조율이 되는 공범 관계가 될 거고, 만약에 불렀는데 연락이 안 나와. 그럼 이명박 쪽이 움직이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회유를 다시 한다거나. 영화 시나리오 같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지난 최근에 벌써 그 국정원 관련해서 2명이 자살을 한 것으로 결과가 발표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어찌됐든 곤혹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사들을 모아놓고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똑바로 해라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인데 과연 검찰에서 이 양반을 그냥 냅두고 검찰이 출두하는 날까지 그냥 두고 볼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아마도 신변 보호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안 나가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지? 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이벤트 하나 할게요. 난 이 이벤트 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팟캐스트에서 이런 이벤트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방송이 있었나요? 이런 건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고 하는데 짧게 할게요. 예청자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시고요. 황토 발구들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황토 발구들? 딱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세요? 발난로? 발음이 너무 어렵네. 발을 위한 구들장. 예, 발난로라고 이렇게 그 오픈마켓에서 검색하면 정말 제품이 많아요. 이 뭐 USB형도 있고, 뭐 전열형도 있고, 그냥 털신 같은 것들도 있고. 딱 발구들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발을 위한 조그마한 구들장? 그런 거. 원돌라이프라고요. 원돌라이프라는 회사, 여기서 이제 발구들을 협찬해 주셨는데, 황토 발구들, 그러니까 전기 열선이나 원수를 사용하지 않고 히트파이프의 전기열로 황토를 데우는 난방 기술을 채용해서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고효율의 난방을 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이 됩니다. 그 특허 제1578905호 이건데, 이게 시중에서 파는 전기 히터 있죠. 지금 우리 녹음실에도 전기 히터 많이 있거든요. 네. 요것이 한 대 소비 전력으로 이 발구들 10대를 같이 할 정도로 이제 절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황토를 사용했기 때문에 열선을 사용한 제품과는 확연히 좀 다르고요. 전자파도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원적 개선이 뼛속까지 침투해서 포근하고 쾌적한 열감을 제공하는 바로 그런 발구들인데, 이걸 협찬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고가예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야. 이게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